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더나가 앞으로 2주간 백신 700만 회분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내일부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음식점과 카페가 밤 9시면 문을 닫고 편의점에서도 이 시간부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라를 등진 아프간 대통령의 동생이 탈레반에 충성 맹세를 한 가운데 그리스 등 주변국엔 난민을 막기 위한 장벽까지 설치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 등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권 주자들은 이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 이 법안이 여야 대선 국면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에 있는 현금 요금함을 없애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토큰이나 회수권처럼 현금 내고 시내버스 타는 모습도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주말 영향인지 좀 줄어서 1,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벌써 47일째 1,0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큰데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방역 조치가 좀 더 세집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되고 편의점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금 전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 백신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총 700만 회분을 받기로 했다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당장 내일 낮 10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2주간 600만 회분이 더 들어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입니다. 그러나 모더나 측은 이달 중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850만 회분을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정부가 대표단을 꾸려 최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모더나 백신 700만 회분이 들어오면 추석 때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공급 물량에 대해 정부는 모더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모더나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루마니아 정부와 백신 스와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당겨집니다.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사람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른 학원과 노래 연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주에 한 번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광화문에 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겨 폐쇄 조치를 받자 광화문에서 이렇게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막으려는 경찰과 항의하는 교인들로 광화문이 또 한 번 시끄러웠는데 정작 전 씨는 안 나오고 유튜브 진행만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광화문역 주변 곳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오전 광화문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경찰과 부딪힙니다. 이거 뭐예요? 미국 음식 있나요? 그냥 걸어가겠다는 경찰 미시면 안 돼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경찰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수도권 전역에서 2인 이상 집회나 행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귀가하여 주실 것을 벨에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며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못해. 신도들이 이렇게 촘촘히 모여 있는데 손에는 모두 휴대전화를 들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영상 속엔 전광훈 씨가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가문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이 가문 예배에 다 참여하여 마스크를 내린 채 음식을 먹는 교인도 보입니다. 교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헌금을 걷고 차로 나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배는 시청역과 서울역 근처에서도 열렸습니다.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다음 주도 야외 예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방역 지침은 나만 잘 지키는 건가 하고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몰래 문 연 유흥업소, 또 거기에 몰래 간 손님들입니다. 경찰이 딱 이틀 단속을 벌여 서울에서만 약 360명을 잡아냈는데요. 그중에는 확진자가 나와 한 번 영업 정지됐던 곳도 있었고 철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1층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지하에 있는 철제문을 쇠 지렛대로 뜯어내니 철문이 또 나옵니다. 안에선 유흥업소가 성업 중입니다. 서울 특별시경찰청 홍석수사팀 단속 나왔습니다. 다 안에 계세요. 들어가세요. 경찰 단속반이 방마다 문을 열고 사람 수를 확인합니다. 방 안에 있던 이들은 단속이 나온 줄도 모르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지방청 홍석수사팀 나왔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멀뚱멀뚱 쳐다보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부터 돌립니다.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지방 홍석수사팀에 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네 분 잠깐 여기 계세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을 일제 단속했습니다. 이틀 동안 53건 359명을 적발했습니다. 투입된 경찰력이 4,300여 명에 이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닌 유흥업소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영업정지 2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업주들뿐 아니라 적발된 손님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만큼 조만간 또 대규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서는데 여기서 아프간 탈출 상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군인들이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밀쳐냅니다. 피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가 하면 허공을 향해 난사하기도 합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콘크리트 구조물 옆으로 피신합니다. Girls, elderly, kids were suffocating, crying. They're shooting right next to the kids' eardrums. 탈출 행렬은 밤에도 밀려들었습니다. 검은 옷으로 몸을 가린 여성들이 철조망을 헤집고 위태롭게 공항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지난 일주일간 카불 공항을 통해 탈출한 사람은 미국인 2,500명을 포함해 모두 17,000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3, 4만 명이 더 대피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Again, I'm not going to get into specific threat assessments. The situation in Kabul and the whole city is fluid and dynamic. 아프간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미군 기지 등 각국에 대피해 있습니다. 이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군기지에 천막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군 기지도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아프간 상황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대피 인력 수용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렇게 아프간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정작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은 손을 놓은 모습이라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그 친동생이 탈레반에 충성 맹세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은 난민을 막기 위해 장벽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탈레반 대원들과 함께 손을 맞잡습니다. 곧이어 한 대원은 이 남성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도주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동생 하슈마트 가니의 모습입니다. 정치인이자 사업가인 하슈마트 가니가 탈레반의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국민들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탈레반을 새 정치 권력으로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و همه مردم در تشویش هستند، در اضطراب هستند و ترس دارند و در این خانم‌ها و زنای افغان بیشترین ترس و اضطراب را دارند. 하지만 인근 국가들은 아프간 난민이 몰려올 것을 우려해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은 이미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스는 터키를 통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40km 길이의 장벽과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συνεχίζει να θωρακίζεται απέναντι σε κάθε δυνητική ή υπαρκτή απειλή ασφαλείας. 탈레반이 장악한 지 일주일 만에 200만 명이 넘게 피난길에 오르면서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서울시가 10월부터 버스의 현금 요금함을 없애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토큰이나 회수권이 사라진 것처럼 짤랑짤랑 동전 소리가 들리던 현금 요금함도 추억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토큰, 정류장 앞 가판대에서 팔던 버스 회수권. 교통카드가 일반화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물건들입니다. 앞으로는 현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타는 모습도 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동전 같은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버스 현금함 없어지게 됩니다. 첫 시도는 서울시입니다. 10월부터 시내버스 2개 회사 171대 버스에서 현금 요금함을 시범적으로 없앱니다. 대신 버스 정류장에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면 시행 여부는 내년 3월 시범 운영이 끝나면 결정됩니다. 일단 버스 기사들은 이번 결정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바쁜 운행 중에 현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며 생기는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게 당연히 있죠. 그럼 기사들 다 메모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라든가 그런 게 다 전화번호만 적어서 통에 넣어놓으면 경찰에서 이렇게 내주고 기사 100명이면 100명 다 박대기로 아마 원할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 타고 내릴 때 돈을 거실러 주고 이런 거는 사고에 굉장히 위험해요. 출퇴근 시간 때 복잡할 때 그 잔돈 처리하느라고 승하차가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는 2010년 5%에서 지난해 0.8%까지 떨어졌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복비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소비자에게 별로 득되는 게 없을 거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억짜리 주택을 사기로 한 A씨. 공인중개사한테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지금까지는 수수료 상한선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6억에서 9억 미만 집을 살 때 기존 0.5%던 상한율은 0.4%로 낮아집니다. 9억 이상도 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집니다. 9억에서 12억 미만 집을 살 땐 0.5%로, 12억에서 15억 미만 집은 0.6%로, 15억 이상 집은 0.7%가 상한선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A씨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최대 500만 원까지만 복비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단체에선 비판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은 2억에서 6억 구간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6억까지 구간은 거의가 아니라 뭐 전번이랑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대다수 소비자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것.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서울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수수료 상한선이 0.9%로 정해져 있긴 했지만 실제 거래를 할 땐 이미 0.5에서 0.7% 수준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상한 요율을 0.5에서 0.7%로 정해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요율을 내렸는데 거래가 많은 구간의 소비자에겐 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값을 잡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속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요율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율도 안 내리고 오른 부동산 값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옛날에 100만 원이었으면 집값도 같이 올랐으니까 200만 원 뭐 이런.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모두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고정된 거래 수수료를 물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경쟁을 침해한다고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석 달 전 충북 청주에서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났다고 털어놨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이 여중생의 부모가 딸이 남긴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서에는 마음 여린 아빠가 걱정이지만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가해자 꼭 벌받게 해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나 너무 아팠어. 14살 A양이 남긴 유서입니다. 글 전반에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날의 심경을 아팠다는 말과 상처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언급합니다. 온 가족이 바닷가를 다녀온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린 마음의 아버지를 남은 가족이 잘 챙겨달라고도 했습니다. 부탁도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부탁한 겁니다. 너에게 아픔을 준 나쁜 사람은 꼭 벌 받을 거야. 절대 너의 아픔이 두 번 다시 안 되도록 아빠 엄마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할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우리 가족 웃으면서 함께 안아보자. A양은 지난 5월 친구 B양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B양의 의붓아버지 C씨였습니다. C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양과 의붓딸 B양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 유서를 공개한 A양 유족은 피의자 C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영화 속 싸움 장면에서 이건 정당방위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도둑이 들어와 때려잡고 먼저 공격을 해와서 때렸다면 정당방위니까 처벌받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에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런 법이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느냐? 가장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정당방위 조항은 대부분 폭행 상황에서 나옵니다. 경찰을 때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둔기로. 정당방위다 이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 인정 안 되죠. 정당방위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웬만하면 인정 안 되는데.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죠.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있으면 처벌 안 된다. 문장을 좀 쪼개서 볼까요? 친구가 성범죄를 당할 상황이 되자 급히 달려온 부부. 침대에 있던 가해자 멱살을 잡고 야구방망이로 침대를 내리쳤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간주됐습니다. 핵심은 현재의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맞은 게 분해 나중에 찾아가서 때리면 이건 정당방위고 뭐고 아닌 겁니다. 이미 친구가 때린 사람이 침해 행위한 사람이 떠났다면 이미 침해 상황은 끝난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항도 공격이 아닌 방어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먼저 이렇게 멱살이 잡혔을 때 자신을 지키려고 손을 꺾는 행위 정도까지가 방어입니다. 그런데 손을 꺾고 제압하고 때리고 이런 공격적 방어에 나선다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격 차이가 크면 공격적 반격도 정당방위일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꼭 그랬어야만 했는지를 따집니다. 방어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 자체가 정말 그럴만했냐는 겁니다. 거의 최소한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상당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손님과 합의하에 모텔에 온 융주점 직원 A씨. 다툼 도중 상대가 입을 맞추려 하자 혀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텔을 그냥 나갈 수도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죠. 아주 드물지만 살인이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고스톱으로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른 동네 주민을 제압한 B씨. 상대는 제압당한 뒤에도 죽이겠다고 저항했고 결국 목이 눌려 숨졌습니다. 정당방위 인정됐습니다. 흉기, 저항 상황 등을 감안해 상당성이 인정된 거죠. 기타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말들, 쌍피 상황이면 정당방위 인정 안 됨이 기본값입니다. 다만 이건 생각해 보시죠. 극한의 위험 상황, 상당성 이런 걸 다 치밀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정말 그 상황을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늠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상태로 이제 이런 뭐 나는 최소한의 침해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권 주자들은 이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언론법 개정안이 여야 대선 국면으로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서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그 목적이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이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에 지적이 일자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 만약 이번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아예 원천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지키기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혹시 민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국의 수많은 민지 씨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갑자기 열심히 민지를 부릅니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네, 전문 배우들은 아니니까요. 물론 연기가 상당히 어설프긴 한데 어쨌든요. 네, 민지가 누군지 나왔죠. MZ세대를 한글로 바꿔서 민지라고 부른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청년들 이야기를 듣겠다면서 연기까지 해가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생까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겠다 이런 겁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2030 세대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대선 주자들의 노력 정말 눈물겹습니다. 웃기면서 슬프다, 우프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 틱톡에
다양한 그러면서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복장들 입고 나왔었죠. 가죽 잠바와 선글라스, 힙합 의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콜라보라는 것도 하는데요. 후원 회장인 배우 김수미 씨한테서 욕을 배워보는 식입니다. 20대가 정세균을 잘 몰라.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좀 재미 좀 있게 만들면 안 돼? 지금은 저한테 욕 좀 배우고 욕도 좀 하세요. 그리고요, 자, 이번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대충 누구 닮은 것 같긴 한데, 네,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부 캐릭터를 하나 만든 겁니다. 아이돌 연습생 히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연습생 스타 선수권 대회 연습생 히드래곤, 이번엔 양궁에 도전합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요, 온라인 게임에 진땀을 빼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2030 표심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그랬죠. 대선 주자들의 우픈 노력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이나 억지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티셔츠 잔혹사라고 정해봤는데요. 사진 보시죠.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모습이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에 탈출하려고 수송기에 매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추락했던 장면입니다. 카불 시내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죠?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곳도 있는데 몇몇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티셔츠에 이 사진을 박아서 팔고 있습니다. 카불 스카이다이빙 클럽이라고도 써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스카이다이빙이죠? 판매 문구에 두 사람의 영혼이 편히 잠들기를 기원한다, 이런 설명도 있었다는데 참사 상황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 조롱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본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 사진으로 안면을 가득 채운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안전 불감증을 주제로 안타까운 사고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전 불감증을 주제로 했다기에는 너무 나간 거겠죠. 이 티셔츠가 세상에 나온 게 작년 가을이었는데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판매 중단됐습니다. 100여 장 정도가 그간 팔렸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티셔츠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주장이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 같이 입으면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하나로 뭉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잔혹한 티셔츠일 뿐이겠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맞지 않은 사람보다 많아졌죠. 정부는 이 추세라면 추석 직후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2차까지가 아닌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스라엘. 최근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접종 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차 접종 후 두세 달밖에 안 된 사람은 10,000명당 17명 정도가 확진됐지만 접종 후 5, 6개월이 지난 사람은 같은 시기 10,000명당 36명가량이 감염됐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백신 효과는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40살 미만은 접종 후 5달이 지나도 확진율이 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60살 이상 고령층의 경우 1.7%포인트 감염 가능성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 후 5달이 지난 고령자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맞는 독감 접종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는 효과는 떨어졌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는 뛰어납니다.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에 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끝내고 이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스크를 벗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백신이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좀 다소 미흡하고 그 미진한 부분을 마스크가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JTBC 구혜진입니다. 서로 만나기 힘든 코로나 시대,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근데 요즘은 반대로 이 가상인간이 현실로 나와서 TV 광고 모델까지 한다는데요. 똑똑경제 구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인간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광고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가상인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예인인가? 2명 정도? 한 명. 모두 다 가상인간이라고 밝혔더니 아 그래요? 진짜 사람 아닌가요, 그거는? JTBC 오픈 스튜디오에 가상인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 말은 다 하고야 마는 사이다 컨셉으로 개인 방송을 준비 중인 가상인간 할만하마라고 합니다. 가상인간이라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얼굴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 얼굴은 인공지능이 새롭게 만들어낸 가상 얼굴이고요. 제 본 얼굴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인간 루이를 만든 오재욱 대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직접 가상인간이 되어봤습니다. 원래 얼굴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눈, 코, 입을 넣어서 실제 표정대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든 가상인간 루이는 홈쇼핑 패션 광고도 합니다. 루이가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4분 정도는 1시간 반이면 이렇게 합성이 완료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시간은 좀 어렵고요. 전기차 TV 광고에 나오는 가상인간 로지는 소셜미디어 스타입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답니다. 신기해하시고 재밌어하시고 가상인물인데 사람이 아닌데 나랑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화번호도 많이 물어보고 성형외과에서 협찬을 해준다거나. 사람이 짓기 힘든 표정도 로지에겐 쉽습니다. 인디언 보적에는 입동굴이나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인공지능으로 말하는 법도 배우는 중입니다. 아, 에, 이, 우. 코로나 시대에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상 스타들은 실제 사람 수준의 모델료를 받습니다. 매력 있어 보여요. 더 완벽하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뭐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우려도 나옵니다. 모델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야한 성인 콘텐츠를 변환해달라고 요청이 온 적이 있어요. 해외에선 이런 가상 스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현실 속으로 가상인간이 성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 중부지방과 수도권, 낮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로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내일 오후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